이야기의 시작. 둘째 며느리가 된 민지와 장남을 중시하는 가족.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민지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과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저는 가족이라는 보다 무겁고 복잡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전통을 매우 중시하고 특히 장남의 존재를 하늘처럼 여기는 시댁에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은 오랫동안 집안의 명예와 체면, 그리고 조상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모일 때면 윗사람의 말 한마디가 집안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엄격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장남이 집안을 이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결혼 농담 삼아 장남 무대가 우리 집 가훈이다 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저는 집안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미묘한 벽을 느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늘 첫째 아들, 스무 씨과 비교하며 말씀하셨고 마치 저는 후순위, 예비 며느리일 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견례 자리에서도 스무 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아예 행사를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도 저희 부부의 사정보다 아예 장남의 일정이 우선이었고 저희 쪽에선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께 불편을 드렸지만 그저 시댁의 큰아들 먼저 라는 분위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이미 시댁의 무게중심은 장남 스무 씨에 쏠려 있었습니다. 때론 서운함도 느꼈지만 한국의 전통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체념하려고도 했습니다. 더욱이 시댁 어르신들은 입버릇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핏줄은 끊어도 장남과는 절대 못 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과 정성, 그리고 기대가 장남 스무에게 향했죠. 그는 집에 자주 가지도 않고 부모님과 연락도 드물었는데도 가족 행사 때마다 스무 씨가 참석하는지, 연락이 됐는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만약 스무 씨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민지야, 네가 연락 좀 해봐라. 장남 없으면 집안이 허전하다 라며 저에게까지 그 역할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첫째가 아닌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한 저는 집안 식구들을 챙긴다기보다는 누구보다 스무 씨가 잘 지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연락하며 가족 집합의 미랄 같은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정해시시 이런 환경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언제나 긴장과 거리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문제는 집안 어른들이 저와 남편, 지술, 추대할 때마다 둘째니까 서운할 거 없다. 장남한테 기대가 크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라. 는 식의 말투와 태도였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 명절 준비, 경조사 등 매 순간 장남이 우선이었고 저희 부부는 늘 그 뒤에 서 있어야 했지요. 작은 일상 속에서조차 민지야, 이건 네가 하기보단 스무 씨가 해야 되는데 네가 신경 좀 써라. 장남은 원래 바쁘니까 둘째가 배려해야 한다. 는 식의 암묵적인 주문이 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내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로서 매일매일 작은 서운함에 마음 한켠은 점점 깎여나갔고 가족이란 곳이 나를 보듬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한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장남 중심의 가품 아래 둘째 며느리로 살아가면서 점차 그 핏줄이라는 명목하에 감내해야 했던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과 차별을 뚜렷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앞으로의 이야기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했지만 여전히 무시당했던 시간들. 저는 남편 지수와 연애 기간이 오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하기까지 서로 신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서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저희 커플에게 결혼을 재촉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저희 둘 다 30이 훌쩍 넘은 정년기였고 주위 친구들 중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희의 미혼 상태가 엄청나게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저희 부모님보다 시댁 어르신 중에서 더 심하게 연달아 이제 때가 됐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한다. 여자 나이는 더 기다리면 불리하다. 등등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조급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돌려 말하는 타입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민지야, 네 나이 생각 좀 해라. 앞뒤 가릴 때 아니다. 젊을 때 예쁜 신부가 되어야지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한편 남편 지수도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 모두 일이 바쁘기도 하고 서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있었기에 원래라면 결혼 준비를 좀 더 천천히 하면서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여중원과 고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이, 출산, 주변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쪽의 강한 압박? 분위기에 떠밀리듯 우리는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양가의 혼사 일정도 가능한 한 앞당겼습니다. 이때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서 설레임보다는 부담, 그리고 진정한 환영의 감정보다는 의무감과 체면치레의 공기가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으니까요. 양가 상견례 때조차 서로 축하와 기쁨보다는 남들보다 늦지 않게 잘 탔다는 안도의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둘째 며느리로서 시기상 조숙한 신부가 아니라 이미 제 나이에 비해 늦은 신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기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네 결혼을 서둘러 잡았으니 복 받은 거다. 여자 나이는 순식간에 간다. 아직은 예쁜데 시간이 더 가면 어쩔 뻔했니? 라며 속삭이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저희 결혼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 집안의 큰 관심사는 여전히 장남 승우 씨였습니다. 저희가 서둘러 준비를 한다고 해도 가족 내부의 모든 결정은 여전히 승우 씨의 일정과 바람에 맞춰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식장 장소, 날짜, 시간 모두 저희 의사보다는 혹시 큰아들이 해외에서 급히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미뤄두라. 장남이 찬성하는 날짜로 맞추는 게 무리 없지 않겠나. 등등 중요한 모든 것은 장남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양가 가족 회의에서 제가 듣게 된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큰아들이 먼저 장가 가야 되는데 본인 생각이 없다니까 하는 수 없이 둘째부터 시집을 보내게 됐으니 네가 고마운 줄 알아라. 라면서 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에는 묘한 심드렁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축복과 환영보다는 넘겨야 할 숙제를 어쩔 수 없이 먼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혼수 준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번의 논의 끝에 나름대로 신경 써서 준비했지만 시댁 어른들은 항상 큰며느리를 예로 들며 장남녀 혼수는 훨씬 더 크고 번듯해야 한다. 너희는 그냥 검소하게 하면 된다. 라며 고마움보다는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단 예물 이야기가 나올 때면 큰형수 올 때는 집안이 다 들썩들썩했지만 둘째는 조용히 치드는 게 낫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혼식 당일에도 그대로 따릅니다. 이어졌습니다. 신랑 측 하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치 장남이 결혼하는 날만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자리만 채웠고 줄의 선생님마저 저희에게 둘째부터 혼사를 치르는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 부모님 뜻을 황성하게 여기라는 쓸쓸한 축사만 남기고 갔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앞줄은 모두 장남 승우 씨와 부모님, 시댁 친인척들이 차지했고 저희 둘은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함이나 기쁨마다도 아닌 어쩔 수 없이 넘기는 통과 의례처럼 식이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혼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진짜 시험대 위에 놓였습니다. 시댁의 첫 손님 맞이, 집안의 작은 행사, 사소한 식사 자리마다 저와 남편은 어쩐지 비정상적인 순서로 장가간 커플이라는 듯 은근히 그늘에 앉게 되었어요. 마치 진짜 며느리는 장남의 아내가 아니라 저희는 그림자 같은 존재처럼 취급받았고, 제가 뭐라도 제 몫을 하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면 애쓸 필요 없다. 큰일도 아닌데 굳이 네가 나설 필요 없다. 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모욕까지 느껴졌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혼 한 달째가 되었을 때 명절이 찾아왔고,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 몇몇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돕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우연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승우 엄마, 예비 큰형수가 들어오면 이런 일도 자연스럽게 나눠질 텐데 아직도 집안에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민지가 있어 다행이지. 이 말 한마디에는 제가 주연이 아닌 임시대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 지수도 이 점을 늘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평소엔 밝고 호탕한 성격이지만 시댁에서 있을 때면 어디선가 장남 형의 눈치를 살피며 가족 모임 자리에서는 말수마저 적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에게 양보하라, 형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라 는 말을 듣고 자란 탓인지 남편 역시 나도 모르게 장남이 우선 이라는 분위기에 늘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의 큰 행사, 사소한 가족 회식, 그 어떤 문제를 두고도 저와 남편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갑작스런 문제가 생기면 시댁 어른들은 무조건 장남 승우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가 바빠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제야 임시방편으로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 비상시에나 필요로 하는 대체 선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도 달갑지 않았어요. 친척 어른들은 은근히 장남이 아직 장가도 안 갔다던데 민지가 잘 준비해서 승우도 빨리 결혼 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지적들이 쌓이다 보니 저에겐 내 결혼이 축제가 아니라 미션이나 역할 수행이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만 남았습니다. 결혼하고 초기에 가장 욱했던 경험은 바로 남편과 저의 신혼집 자리 배치 문제였습니다. 시댁에선 처음에 장남이 곧 결혼하면 이 집은 장남 내외가 쓸 거니 너희는 꼭 자기 집을 빨리 알아보라 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었죠. 신혼집 마련도 부모님의 도움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둘째 며느리는 신랑 신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현대적이다. 큰아들 때는 달랐다. 라고 차등 대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연휴나 명절에 가면 큰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몫까지 저에게 자연스럽게 전가되었습니다. 집안 대소사 조율, 음식 준비, 손님 맞이 등등 구체적인 감사나 칭찬 없이 그저 대타처럼 움직여야 했지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언젠가 큰형수가 들어오면 우리 민지는 한결 판해질 텐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저와 남편은 뒷전이 되곤 했습니다. 물론 겉으론 서둘러서라도 혼사를 치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기쁨 뒤에는 언제나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는 건 장남의 결혼이다. 네 역할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챙기고 기본 도리만 하면 된다. 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주체적으로 숨 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어야 하는데 저에겐 늘 비교와 차별, 그리고 나이 때문에 얼른 결혼식부터 치르고 보는 그런 피상적인 통과 의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이유로 부랴부랴 결혼했지만 진짜 환영받거나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경험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디서든지 장남 승우 씨가 우선이고
우리는 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인생의 조연으로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죠. 이렇게 나이 때문에 조급히 결혼하고도 실상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제 결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될 더 많은 차별과 서운함, 그리고 극복의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밭 장남 챙기기에 집착하는 가족 문화와 그로 인한 끝없는 피로, 결혼 후 평범 부부로서의 행복을 꿈꿨던 저에게 시댁에서의 일상은 일종의 장남 중심주의라는 막중한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결혼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이 장남 케어 시스템은 제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남편 지수, 우리 부부의 모든 일상이 불편한 관습과 가족 내 역할 갈등으로 어지럽혀지기 시작했지요. 시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언제나 장남 승우 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 가족 모임, 심지어 평범한 주말 식사조차도 승우 씨의 스케줄이 우선이었어요. 이 가족의 평화와 완전체는 온전히 장남의 존재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승우 씨가 참석하지 않으면 집안이 허전하다, 장남 없이는 의미 없다 라는 말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하셨고, 결국 모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우리 부부가 희생해야 하는 일들이 자연스레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가족 외식이나 모임이 잡힐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늘 승우 씨의 의사를 먼저 확인했어요. 승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다더라. 너희도 무조건 시간 비워둬라. 장남이 왔으니 모두 모여야 한다 등으로 시작되는 연락은 저와 남편의 주말 계획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주말에 출근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회사 일은 다음으로 미루고 가족이 우선인 법이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족이란 단어는 항상 장남 구심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더 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만이 아니라 평소 반찬거리를 나눠주거나 생필품을 같이 사러 시장에 가는 것조차도 승우 몫은 챙겼느냐며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면 우리 몫보다 반드시 장남에게 줄 분량이 더 많았고, 내가 내일 시간 있으면 승우 오피스텔 들러 김치 좀 놓고 와라 라며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승우 씨가 독립해서 살고 있음에도 우리 부부가 직접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동생으로서, 며느리로서 이 정도도 못해주냐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 모임이 잡혔는데 승우 씨는 바쁘다고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금세 침울해졌고 모임 내내 장남이 없으니 시끄럽다, 승우가 있어야 아버님도 웃으신다 라며 은근히 우리를 탓하기도 했어요. 맨날 전화로 승우 오빠한테 연락했냐? 밥 먹자고 얘기 좀 해달라. 왔지? 성격상 이런 걸 잘 못 챙기니 네가 챙겨야 한다. 이런 부탁 혹은 명령이 남편을 거쳐 저에게까지 넘어왔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장남이 그런 가족들의 배려나 집착을 별로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승우 씨는 원체 가족 모임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본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타입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족 행사마다 거절하거나 잠깐 얼굴만 비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고 네가 연락해야 하지 않냐. 저와 남편을 채근했고 장남의 자리가 무겁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챙겨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었습니다. 주변 친척이나 시댁 행사가 있어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결혼식이 있을 때 장남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희 부부가 불가피하게 빠지는 날은 도리가 없다, 예의가 없다 라며 서운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교의 강도는 정말 넘사벽으로 체감되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도 했지만 여러 번 반복되니 저도 점점 상처가 쌓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반드시 장남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도 형이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도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남이 약속 시간이 자꾸 밀려 저녁 식사가 2시간이나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형이랑 함께라야 가족의 의미가 있다는 암묵적 분위기만이 팽배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와 남편의 삶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개인 일정이나 부부만의 계획을 마음껏 세울 수 없었고 시댁 가족들 모임에 무조건적으로 맞춰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부부끼리만 저녁을 먹거나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전화해 승우 오빠도 데리고 다니면 안 되냐는 말에 갑자기 모든 계획을 바꿔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장남 케어는 집안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외할머니, 외삼촌 혹은 먼 친척들까지 누가 집안에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장남이 관여해야만 괜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크고 작은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남편은 형과 협의해야 한다며 의견을 보류하거나 자기 주장을 꺼리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은 가족 내에서 입지를 확실하게 갖기 힘들었고 늘 뒷전이거나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했지요. 이런 맥락에서 시댁 모임 한 번 하나,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저와 남편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남편조차 형한테 이런 것도 해줘야겠다. 엄마가 형한테 전화하라고 하신다. 는 말을 일상적으로 꺼내는 걸 보면 오랜 세월 길들여진 경직된 가족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가끔 남편도 이런 현실에 힘들어하며 우리 집은 언제쯤 달라질까 라고 씁쓸하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하거나 참고만 사는 게 진짜 가족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남을 챙기는 일이 단순한 관습이나 배려의 수준을 넘어 제 삶과 감정의 한가운데를 뒤흔드는 불편한 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장남 챙기기라는 시댁만의 집요한 문화에서 제가 겪은 수많은 피로와 좌절감, 그 끝없는 반복이야말로 제 결혼 생활 초기에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자 이후 갈등의 결정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우리 부부의 삶과 관계마저도 서서히 변화시키는 진짜 이유이기도 했지요. 명절, 제사, 경조사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차별, 결혼 후 몇 해는 둘째 며느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의 행사와 집안 대소사에 성심껏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시댁의 명절, 제사, 경조사를 겪으면서 저는 그곳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공공연한 차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단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나 언어, 심지어 가족 전체 분위기에서 그것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날로 집안은 분주해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다른 여성 가족들은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로 바빴습니다. 저 역시 새벽부터 나와 시댁의 크고 작은 일을 도왔고 전부치기, 나물 손질, 갈비 재우기까지 쉴 틈 없이 손을 놀렸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언제나 큰 며느리 몫과 둘째 며느리 몫은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행사 때면 시어머니는 늘 아직 큰 형수가 없으니 민지가 고생 좀 해야지 라고 함으로써 저에게 모든 책임과 수고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내가 맡은 일들의 결과는 좀처럼 칭찬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우리 민지가 일손을 많이 보태준다며 치켜세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치 진짜 며느리 큰 형수가 올 때까지만 임시로 수고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것은 명절 당일 아침 시부모님이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언급할 때입니다.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 도중 장남 승우 씨가 늦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 부부가 늦거나 긴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빠지게 되면 둘째 며느리가 가족도리를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진심이 없다 하며 온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제사 때 역시 비슷했습니다. 정갈하게 상을 차리고 지방을 부치를 붙일 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찾는 이는 장남이었습니다. 승우야, 네가 와서 큰절을 해야 마음이 든든하지. 가족 대표인 장남이 없으면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면 남편과 저는 주변의 보조자처럼 옆에서 어수선하게 움직일 뿐이었죠.
심지어 상차림이나 제기 준비 역시 장남 집안 몫이 따로 챙겨졌습니다. 아직 승우 씨가 미혼이고 독립해서 살아도 큰아들 몫 반상은 더 많이 올려야 한다. 제사술도 한 잔 더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항상 그 몫의 음식 포장이나 정리는 저희 몫이었습니다. 경조사에서는 그 노골적 차별이 최대치로 드러났습니다. 집안 어른의 칠순잔치, 친척 결혼식 등 크고 작은 정사가 있을 때 장남은 거의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쁜가 보다 중대한 일 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가 갑자기 불참하거나 늦잠을 잔다면 민지네는 너무 예의가 없다. 둘째 며느리는 기대가 적어서 그런지 항상 소홀하다. 는 공공연한 비난이 이어졌죠. 특히 가장 모멸감을 느낀 적은 한 번의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놓는 식장에서 시어머니께서 민지야, 이건 네가 많이 차려왔지만 장남이 있던 만큼은 아니구나. 역시 집안 체면은 큰며느리에게 달린 것 같다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 남편 지수조차도 저를 위로해주기보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라며 그저 흐지부지 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대했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도 안정감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경사나 제사마다 집안 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쪽에 부담을 지울 때였습니다. 만약 집안 행사에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장남은 어렵게 시간 쪼개 겨우 참석했는데 민지네가 분위기를 깼다며 저희 탓으로 돌리거나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꾸짖기 일쑤였죠. 심지어 큰아들이 어쩌다 참석하면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얼굴에 활짝 미소가 번지며 장남이 오니 가족이 완성된 것 같다. 이제야 우리 둘째도 체면을 세우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십니다.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도 자연스럽게 장남 내에만 따라다니며 인사했고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서 접시나 정리하는 몫에 머물렀죠. 명절 선물, 제사 후 포장 음식, 심지어 집안에 돌려주는 재산이나 용돈, 분배 등도 모두 장남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례 지는 뒤 음식은 장남 몫으로 한 상자를 특별 포장해 준비하셨고 저희는 언제나 남는 건 알아서 챙겨가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고생 많았다,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며 현금 봉투까지 주시면서 저와 남편에게는 원래 동생은 챙기면 안 된다. 네가 더 고생한 듯 보여도 그저 집안돌이는 큰아들 중심이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모욕감 속에서 내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라는 느낌, 영원한 잔치의 보조자, 집안 서열의 최하단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현실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명절이 거듭될수록 저는 집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가족 안에서 진정한 환영, 동등한 대우,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바랐던 저의 희망이 점점 옅어졌고 그 대신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나 보다. 나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둘째,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체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댁의 명절, 제사, 경조사에서의 노골적인 차별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저를 점점 더 외로운 존재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이방인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차별과 무시는 남편과의 관계, 저의 자존감, 가족 내 역할 모두에 결정적인 금을 그었습니다. 생애 문제와 장난 케어 책임이 둘째 며느리에게 전가된 현실. 결혼 후 몇 년간 시댁에서 반복되는 수많은 차별과 암묵적 서열을 뛰어넘어 저를 가장 기운 빠지게 했던 것은 바로 생일을 둘러싼 가족 내의 책임 전가, 그리고 그 압박의 화살이 항상 저에게로 향하는 구조였습니다. 생일은 기쁨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 일반적으로 가족의 생일은 축하와 즐거움의 자리, 혹은 적어도 가족 간의 따뜻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특히 장남의 생일이 오히려 저에게 심리적 부담과 의무감을 안기는 날이었습니다. 승우 형님의 생일이 가까우면 특히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저와 남편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민지야, 곧 승우 생일인데 알고 있지? 뭐 특별히 챙길 준비했니? 장남 생일은 집안의 큰일이야. 남편이 잘 못 챙기면 집안 둘째 며느리가 직접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말은 매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축하의 이면에 깔린 차별과 서운함. 저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진심을 다해 형님의 생일을 챙겨보려 노력했습니다. 예쁜 카드를 직접 사고 평소 형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를 준비해 남편과 함께 미리 예약도 했습니다. 가끔은 케이크를 주문하거나 기프티콘을 챙겨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성은 늘 그래도 그 정도면 돼, 혹은 원래는 큰며느리가 올려야 더 풍성한데 라는 식의 반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형님 본인은 생일 그런 거 굳이 안 챙겨도 돼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네가 연락해서 밥이라도 먹자고 해야지. 요즘 형이 마음이 좀 헛헛해 보이니까 다 챙겨줘야 해. 정작 남편이 무심하면 며느리가 나서야지 라는 고압적 태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일 당일의 풍경, 시댁이 원하는 그림과 현실 사이. 형님의 생일 당일이면 상황은 더욱 기이해집니다. 남편이 전날 형님에게 연락해 생일 식사 같이 할까요? 하면 대부분 아냐, 나는 이미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어. 따로 시간 내기 어렵겠다. 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남편도 미안한 마음에 오늘은 바쁘다 하시니까 우리끼리 보내자. 라고 저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죠. 아니, 우리 장남 생일인데 어떻게 가족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냐? 민지가 직접 연락을 해서라도 밥 한 끼 사면서 챙겼어야지. 왜 이렇게 마음이 없는 거니? 심지어는 아침상이라도 직접 차려줬어야 한다. 외롭게 보내는 형 마음을 네가 생각해봐라. 라는 압박이 뒤따릅니다. 저는 이미 남편을 통해 그리고 형님 본인과의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인사와 선물도 전하고 심지어 형님께서는 직접 고맙다. 정말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미안하다. 괜히 너희가 피곤하지 않게 시간 챙겨라 라며 이해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정이 없다. 가족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다. 큰아들 바라볼 때면 마음이 늘 허전하다 라며 서운함과 서동감 그리고 일종의 공적 책임감마저 저한테 지우시는 듯 했습니다. 반복되는 에피소드, 책임은 둘째 며느리, 공은 장남과 큰며느리. 그러면 정작 남편의 생일이나 제 생일에는 어떨까요? 시댁 쪽에서는 그저 축하한다, 애쓴다 정도의 인사만 전해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야, 원래 동생 생일은 조용히 나누는 거지. 큰아들은 다르잖니. 라고 공공연히 선을 긋습니다. 형님 생일 때는 저에게 온갖 압박과 잔소리를 쏟아내면서 정작 제 생일의 장자남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빨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아이도 없고 게다가 집안의 여유를 위해 일까지 다니는 저 섭섭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조차도 원래 우리 집 전통이 그래. 형이 워낙 조용한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잘 챙기는 게 도리잖아. 엄마 서운해하시지 않게 올해도 우리만 좀 신경 쓰자. 고 저를 달래곤 했습니다. 생일 준비는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된 현실. 저는 형님 생일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기념하는 것도 서로 챙겨주는 것도 좋아했지만 모든 책임과 부담이 저에게 쏟아지는 현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안 해도 되겠지 싶다가도 시어머니의 서운과 불만, 그리고 가족 내에서 둘째 며느리라는 나중 이상은 그대로 드러날 테니 억지로라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장남 챙기기 의무를 거르지 않고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진짜 우리 가정은 뭐지? 이걸 위해 내가 결혼했나? 라는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형님의 어깨를 빌려주거나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한 번쯤 감사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해도 그 정도는 당연하다. 못해도 둘째는 늘 신경이 덜 쓰였나 보다. 는 뻔한 결론만 돌았습니다. 생일날 벌어진 결정적 사건, 잘못된 기대의 폭력성. 어느 형님의 생일, 남편이 미리 연락했지만 형님께서 친구들과 보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케이크 쿠폰과 선물, 카드, 장문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날 오전 예상치 않게 시어머니에게서 독설이 날아왔습니다. 민지야, 네가 진짜 가족이면 아침 일찍이라도 집에 들러서 밥 한 상 차려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친구들 만난다는 게 무슨 핑계가 되니? 장남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네가 돼야지.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편하려고만 한다. 네가 큰 며느리라도 됐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겠지.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면 사소한 일 하나라도 정성껏 해야 하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이 집에서 나는 영원히 둘째, 그리고 남의 일도 100% 책임져야 한다는 존재이구나. 나는 자책과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관찰되는 가족 서열, 그리고 내면의 분노. 남편도 그 자리에서 엄마, 사람이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는데 억지로 우리까지 데리고 올 필요 있을까? 게다가 우리도 분명히 챙겼잖아. 카드도 보냈고 쿠폰도 선물도 챙겼는데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네가 형한테 네 아내라도 제대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입장과 내 입장은 다르지 않니? 우리 집은 항상 장남이 중심이고 그 몫을 거르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아 라며 정색을 하셨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무력해지고 가족 내 본연의 기쁨마저 사라져버리는 기분이 강해졌습니다. 장남의 외로움, 둘째 며느리의 희생.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 전이라 몸도 외롭고 마음도 피곤할 테니 네가 더 신경 써줘야 한다. 형에게 힘든 일 없도록 가능한 모든 걸 챙겨주는 게 둘째 며느리의 도리 라고 지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해도 가족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 한마디 듣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생일 이후에 시댁 모임을 가면 장남 덕분에 집안이 유지된다. 둘째야, 더 열심히 신경 써라. 이런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생일을 지나며 남은 것. 이제는 형님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축하가 아니라 긴장과 우울감 속에서 여치를 보내야 합니다. 남편은 익숙해진 듯 저를 위로하지만 속으로 알게 모르게 피로가 쌓여가는 걸 느낍니다. 가족의 소중한 날, 누구보다 며느리의 헌신이 가장 빛나야 할 자리가 의무와 책임,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희생으로 채워져 버리는 현실. 과연 이 가족 속에서 나의 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해마다 형님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장남을 사랑하는 가족의 방식이 희생의 분배로만 귀결된다면 누군가는 그 책임 아래 소리 없이 상처받고 살아간다는 점, 그 씁쓸한 진실을 매년 똑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나는 시댁의 일과 분위기에 적응하려 부단히 애쓰며 살았다. 명절이면 밤을 새워 음식을 장만했고 경조사에는 가장 먼저 나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나를 더 지치게 했던 경험은 건강조차 둘째 며느리의 책임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다. 즉 아프고 힘들 때마저도 시댁에서는 달라지는 게 하나 없었다. 아픈 날에도 대체 불가한 역할. 몇 년 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는 감기 몸살에 고열까지 동반한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다. 평소라면 일정을 모두 조정해 쉴 수 있었을지 모르나 명절이라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몸에 체온계를 대고도 약을 챙기며 어쩔 수 없이 일체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일을 도왔다. 시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면 쉬었다 하라 면서도 연이어 그래도 네가 안 움직이면 집안일이 돌아가겠니? 큰형수도 없고 손이 부족한데 조금만 참아라 라며 사실상 내 몫을 줄이거나 대신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명절 아침 겨우 억지로 일어나 안색이 창백한 상태로 전을 부치던 나에게 친척 어르신 중 한 분이 민지, 오늘따라 피곤해 보인다 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우리 민지는 원래 약해 보여도 할 건 다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순간 내 몸의 고단함과 마음의 고립감이 동시에 짓누르기 시작했다.
병원행마저 허락되지 않는 책임. 무엇보다 섭섭했던 순간은 실제로 병세가 악화되어 남편과 함께 가까운 병원을 찾으려 했을 때 터져 나왔다. 시골에서 제사 음식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며느리는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뒷이야기가 들려왔다. 남편이 민지가 아파서 잠깐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 빠지면 일이 끊기니까 약만 먹고 좀 참아라. 큰며느리도 없는데 지금 네가 없으면 집안 어쩌란 말이냐. 연애 마음을 힘들게 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 결국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 길로 링거를 맞고 겨우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다. 시아버지는 언제부터 며느리가 명절에 빠져서 병원에 가. 예전에는 며느리가 앓다가 자리에서 쓰러져도 끝까지 음식 차리고 일 다 하고서야 침상에 누웠다. 며 구식 논리를 꺼내셨다. 몸이 아픈 게 죄가 되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내가 가족 틀을 깨려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어느새 눈치 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혔다. 해결은 오직 참고 견디는 것뿐. 그 후에도 명절이나 큰 제사를 앞두고 몸이 아파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은 병에 걸려서 못한다는 말보다는 참고 해내길 기대했다. 한 번은 손이 뒤틀릴 정도의 손목 통증과 두통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네가 오늘 쉬면 내일 더 힘들어진다. 맏며느리도 없으니 어떻게든 네가 버텨라. 도시 며느리는 작은 일에도 아프다 한다. 라는 말들만 반복됐다. 그 누구에게도 괜찮다. 오늘은 좀 쉬어라. 같은 진심 어린 격려나 배려는 없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시댁 식구들은 내 아픔을 존재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일꾼으로만 여겼다. 병중에도 장남 앞에 선 투명한 둘째 며느리. 더 서글픈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장남에게는 정반대의 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었다. 승우 씨가 감기라도 걸리면 가족들은 과일과 죽을 끓여 챙겨주고 어머니는 그가 쉴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비워주었다. 장남이 아프면 집안이 걱정된다. 우리 승우는 몸이 예민하니 더 잘 챙겨줘야 된다고 말하며 온 가족이 장남을 중심에 뒀다. 반면 나는 병원에 다녀와서 방에서 누워 쉬면 쉴 만큼 쉬었으니 이제 나와서 음식 좀 손봐라. 약 먹었으면 괜찮아지지 않았니? 같은 무덤덤한 말이 따라왔다. 극명한 온도차 앞에서 나는 내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쉬운 걸로 취급받는지 깊이 실감했다. 남편의 딜레마와 점차 깊어지는 거리감. 내 아픔 앞에서 남편은 초반에는 내 편이 되어주려 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가 단단히 굳어있고 장남 우선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그 역시 무기력해질 때가 많았다. 남편조차 우리 집은 원래 며느리가 힘든 집이니까 조금만 참자. 나중에 형수 들어오면 네가 한결 편해질 거야. 라며 애매하게 이 사태를 넘어가려 들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상실감이 커졌다. 때로는 정말 심적으로 지쳐 눈물을 쏟기도 했고 과연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곤 했다. 반복되는 시련, 뿌리 깊은 체념. 병이 났던 계절은 매번 다르지만 아플 때마다 들었던 말과 가족의 반응은 늘 같았다. 일손이 부족하면 무조건 둘째 며느리가 대신해야 하고 장남이 힘들거나 바쁘면 모두 양해하며 도와주었다. 결국 건강은 둘째 며느리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일을 위한 체력 관리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오래된 관습 속에는 옛날 며느리는 아파도 항상 참고 성묘, 제사, 잔치 한 번 빠지지 않았다는 식의 말씀들이 반복됐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앓거나 병원에 가면 곧바로 요즘 사람은 약하다, 성의가 없다는 핀장이 돌아왔다. 마음의 병까지 생긴 현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점차 나는 마음의 병도 겪게 되었다. 시댁에서는 나의 존재가 자동 대체 인력에 불과하다는 자괴감이 깊어졌다. 아무리 사정이나 아픔을 설명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둘째라서 그런 거냐는 조롱과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명정이나 병조사 알람이 카톡에 울릴 때마다 불안감과 숨막힘이 몰려왔고 병이라도 부디 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나날이 이어졌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바뀌지 않는 현실. 생각해보면 병이란 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인력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병은 오히려 둘째 며느리의 책임감 부족과 연결되어 처벌받는 사건이 되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언젠가 네가 그 역할을 못해서 집이 이 지경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 경우 병은 회복될 때까지 고립감과 소외감, 그리고 또 언제 불려나가야 하나 하는 긴장만 가중시켰다. 아무리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늘 외로운 이방인인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이제 다시 돌아보면 내가 이토록 힘든 시간을 견딘 건 아마도 언젠가는 인정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몸, 아픈 마음, 반복되는 책임전가 속에서 깨닫게 된 건 가족이라 불리는 공동체라고 해도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돌봄, 이해가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픈 날조차 쉬지 못한 내 시간을 돌아보며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소중히 돌보고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의미한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만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용기를 쌓아가고 있다. 쥐어지지가 쌓여온 억울함, 남편의 각성, 달라지는 거리감, 억울함과 피로, 그 집합이 삶을 잠식하다. 결혼 후 수년이 흐르는 동안 나의 일상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반복적인 좌절과 서운함, 소외와 무력감의 누적이었다. 매번 명절과 제사, 대소사가 다가올 때마다 생기는 피로와 부담,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희생의 의무감이 어느 순간부터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번에는 좀 나아질까? 어쩌면 오늘은 나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올까? 라는 소박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득해졌다. 처음엔 나는 나름대로 시댁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우리가 전통은 지키는 가족이니까 라며 받는 차별과 서운함 앞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매 순간 쌓여가는 상처와 무시는 점점 내 내면은 잠식했고 집안 행사날이 다가올 때면 마음이 먼저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차별, 쌓여가는 울분. 예를 들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큰형수도 없으니 네가 더 챙겨야 한다는 말. 사소한 잔치에서도 장남이 참석 못해 아쉽지. 그래도 네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위로 아닌 위로. 집안 식기 하나 정리할 때까지 은근히 들려오는 큰형수가 오면 좀 쉬겠지 라는 한마디가 모두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찔렀다. 내 의견이 존중받는 적도 당당하게 제 몫을 인정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잘해도 못해도 항상 도리만 하면 그뿐이라는 식의 무덤덤한 태도가 반복됐고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는 늘 거기에 있어서 당연한 도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집안이 아닌 외부인 같은 이방인.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족이라 믿었던 집단 안에서조차 내가 사실상 완전한 외부인이라는 걸 자주 실감한다는 사실이었다. 가족 모임에선 주요 결정 대화가 늘 나를 빼놓고 이뤄졌다. 명절 음식 차림을 협의할 때 내 의견을 물은 적도 거의 없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축하 자리에서 나와 남편은 도리어 손님처럼 가장자리 구석에 앉게 되었고 정작 중요한 인사는 늘 장남과 부모님이 주인공처럼 나섰다. 작은 일 하나에도 둘째는 원래 배려하는 자리, 형보다 나설 수 없다. 나는 무언의 경계가 있었고 나는 늘 눈치를 살피며 내 행동 반경을 스스로 줄여야 했다. 쌓이는 감정, 결국 벽이 되다. 이렇게 쌓인 억울함과 상처는 겉으론 잘 티가 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나를 변화시켰다. 행사날이 가까워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졌고 집안에서 오는 전화 메시지 알림 소리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리어 평범하던 일상 속에서도 조그만 소음, 남편의 한숨, 가족 행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괜히 짜증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늘었다. 결정적으로 전에는 애써 이해하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와 말에도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심지어 내 마음이 사소한 일로 폭발할 지경이 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는 건 오랜 시간 묵혀온 상처와 감정이었다.
남편의 느린 변화,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생긴 틈. 초기 몇 년 동안 남편 지수는 시댁 분위기에 무감각하거나 그저 그런 거라 여겼다. 어릴 적부터 형을 먼저, 동생은 배려, 집안의 전통을 체득한 채 자라온 남편은 내 불만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혹은 곧 형수도 오면 네가 편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상황을 넘기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남편조차 점점 내내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큰 행사가 끝난 뒤 무겁게 한숨 짓는 내 모습, 몇 번이고 반복되는 장남 우선 논리에 지친 표정,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터뜨리는 울음과 넋두리를 곁에서 지켜보며 남편 역시 조금씩 생각이 변해갔다.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남편 자신이 집안에서 부차적인 존재, 항상 양보해야 하는 아들로 반복적으로 취급되는 걸 직접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질문이나 의견을 물은 적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집안 결정권조차 모두 장남에게 몰려갔다. 우리 가족이긴 한데 우리가 주체가 되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린 남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쓸쓸함과 낯섦이 묻어났다. 점차 남편은 시댁에 대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차라리 이번엔 안 가자, 우리끼리 여행이라도 가자 여 작은 반항을 시도했다. 작은 반항기엔 더 깊은 이해. 남편이 내 감정의 근원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건 몇 번의 집안 행사에서 자신이 직접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부터였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장남과 통화할 때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 때 미묘하게 음성이 달랐고, 용돈이나 선물, 행사용 자리까지 모든 것이 장남 우선임을 몸으로 체감했다. 그 이후 남편은 내 상황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너무 힘들면 말해. 앞으로 네 감정도 내가 신경 쓸게. 다음 명절엔 우리 일정 먼저 조율하자.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다. 아주 작지만 남편의 태도 변화는 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시댁 가족들 사이 역시 미묘한 갈등이 싹 텄다. 남편이 은근히 시댁 모임을 피해가거나 동생네는 요즘 왜 이리 연락이 뜸하냐는 핀장이 돌아오고, 집안 그룹 챗에서는 장남 가정 일정만 공유되는 경우가 더 빈번해져 둘째 가족이 왕따 되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부부만의 거리, 그 속의 연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그 갈라진 균열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때였다. 서로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때론 내가 더 참아야 하나? 혹시 내가 민지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닐까? 와 같은 미묘한 불신이 싹트기도 했다. 그러나 참된 연대는 위기의 순간에서 시작됐다. 남편이 마침내 이렇게까지 참고 살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삶을 우선시하자고 선언한 뒤부터였다. 그는 내 감정을 위로하며 가족 행사 참석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 둘이 보내는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더 소중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변화는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내가 가진 억울함, 오랜 침묵, 그리고 점점 시들어가던 자존심이 조금씩 회복되었다. 더 이상 시댁 행사나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내 행복과 건강,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둘만의 기준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억울함이 품은 힘, 나를 살아내는 용기. 이렇게 쌓여온 억울함은 한편으로 나를 단단하게 다시 만들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와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 남편 또한 이제는 둘째라는 틀을 벗어나 한 명의 남편이자 동반자로 나와 함께 갈 길을 고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위로와 공감, 그리고 함께 자란 용기가 쌓인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하는 삶. 부당한 차별과 피로를 이겨낸 만큼 언젠가는 민지, 나는 내 인생의 이름으로
진짜 평화와 자유를 되찾을 날을 기대하게 되었다. 전환점. 승우가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더 불공평해지다. 큰며느리의 등장, 가족 내 질서의 전복. 그날은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손꼽아 기다려온 장남 승우 씨의 결혼, 그리고 마침내 시댁의 큰 며느리 유진 씨가 들어오게 되면서 내 위치와 가족 내 질서, 역할, 기대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승우 씨의 결혼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집안 전체는 흥분과 축복, 그리고 어렴풋한 기대감으로 들썩거렸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 묵은 소원을 이루기라도 한 듯 이 결혼을 집안 최고의 경사라고 강조하시며 이제야 우리 집안이 완성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었다. 드디어 많은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장남이 가정을 이루고 내게 쏟아지던 임시대체, 미는 미묘하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내심의 안도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혼수부터 결혼식까지 대대적 장남 우대의 실체, 유진 씨가 집에 들어오기 전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도 극명한 차별이 드러났다. 시댁 부모님은 집 크기부터 가전제품, 혼수의 작은 품목까지 승우 씨 부부에게는 충분히 체면 세워줄 것이라며 직접 고급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다. 최신식 가구와 고가의 가전은 물론 집안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손수 챙기실 정도였다. 반면 내 결혼 당시엔 너희 둘째는 스스로 자립하는 게 현대적이다. 큰아들 결혼 때는 도와주겠지만 둘째는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로 부모님의 원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 그 차이를 보는 내내 나는 묘한 소외감과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진 씨 결혼식은 각계 지인들과 친척들이 총출동하여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집안 어른들은 직접 현관에 서서 손님 한 분 한 분께 한내들 정중히 인사를 전했고 시어머니는 결혼식 전날부터 만찬장을 잡아 양가 가족을 위해 고급 요리에 케이크, 와인까지 준비했다. 이 정도는 장남이니까 집안 명예가 달린 문제라. 누구나 납득하는 듯 하지만 그 간접적인 서운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비교를 하지 않으려 해도 내 결혼 당시 받았던 소박하게 하자, 요란하게 할 필요 없다 던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다. 큰며느리의 신혼, 그리고 모든 혜택의 쏠림, 결혼 후 시댁의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유진 씨가 신혼집을 차리자마자 시댁은 연일 방문하여 냉장고 가득 반찬을 채워주고 비타민, 한우, 과일 등 각종 보양식까지 싸들고 갔다. 장남 내외 건강이 집안의 기둥이라며 시어머니가 직접 들고 와서 식탁을 채워줬다. 연휴 때마다 유진 씨가 없어도 되는 모든 일, 잔잔한 청소나 쓰레기 버리기까지 몽땅 내 몫이었다. 유진 씨는 일손을 거두는 척만 해도 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라며 칭찬 세례가 이어졌다. 반면 나는 일을 몰아서 처리하다 걸레 하나라도 빠뜨리면 둘째야 이런 건 신경 좀 써라. 너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가장 큰 차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유진 씨는 결혼 첫 해라며 면제 특권이 주어졌다. 큰며느리는 피곤하니까 올해는 그냥 손만 조금 보태도 돼. 나는 시어머니의 배려 섞인 주문. 그 대신 음식 준비, 시장 보기, 손님 맡기 등 온갖 일은 몽땅 내게 몰아줬다.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큰형수는 아직 음식이 낯설 테니 천천히 해도 돼. 민지는 이제 경력이 붙었으니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내게 은근한 압박만 더해졌다. 가족 내 권력 변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 태도, 더 가슴 쓰린 것은 단순히 실무 부담을 넘어 가족 분위기 전체가 유진 씨 중심으로 재편된 점이었다. 집안 중요한 공지나 모임 때마다 승우 씨와 유진 씨 일정이 1순위. 나는 혹시 시간 되면 같이 해줄래?
정도였다. 명절날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가족 촬영이나 공식 행사에서의 자리 배치도 전부 유진 씨가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림자처럼 뒷자리를 맡아야 했다. 즉, 둘째 며느리의 존재는 큰며느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명확히 줄서기에 들어간 셈이다. 유진 씨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라 가족 행사 때 호탕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역할도 맡았다.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우리 집 딸 같아서 너무 예쁘다. 유진이 들어와서 집안이 지가는 활기차졌다. 며 대대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 이름은 언제나 칭찬의 후순위 혹은 참고인에 불과했다. 집안 대소사 중 용돈이나 가족 행사비를 분배할 때도 집안 어른들은 장남 내외에게 조금 더 풍성하게 전하거나 큰아들은 멀리 사니까 나는 핑계로 보너스를 챙겨줬다. 내 몫이 빠진 날에는 둘째는 알아서 챙기겠지. 나는 무심한 한마디만 남았다. 일상에서 번지는 새로운 무시와 실망, 시간이 흐르며 유진 씨와 내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와 소외감이 쌓였다. 유진 씨는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가족 내 위상 차이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인지하며 점점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상을 차릴 때 유진 씨가 나에게 이건 민지 씨가 해주시겠어요? 언니가 워낙 잘하신다고 들어서요. 라며 공손하지만 차가운 부탁을 해왔다. 시부모님과 친척들 앞에서도 유진 씨가 한마디만 해도 와, 집안 체면 제대로 세우네 라는 칭찬이 쏟아진다. 그러나 나는 완벽히 일해도 그래, 둘째도 열심히 했지 라는 동정표 정도의 반응으로 끝난다. 더욱 억울했던 건 집안에 물품이나 선물이 들어오면 거의 모든 상품들이 유진 씨 쪽으로 우선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 세트, 여행 적립금, 친척들이 보낸 각종 부식 등 먼저 유진 씨에게 전달한 후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내 몫을 챙겨줬다. 그에 대해 항의라도 하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이니 이해해라. 너희 둘은 둘이서 알아서 해도 되잖아.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공연한 차별과 부부 사이의 새로운 상처, 이런 변화는 당연하게도 나와 남편의 사이에도 미묘한 골을 만들어냈다. 나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남편 역시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며 회피하거나 형네는 형네대로 챙길 게 많겠지 라는 식으로 물러섰다. 특히 남편의 생일이나 우리 부부만의 기념일엔 시댁에서 이번 달에 예산이 빠듯하다. 장남 내외도 신혼이니 우선순위로 배려해야겠지 라며 축하조차 건성으로 넘어가곤 했다. 그런 날마다 나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투명한 소외감을 강하게 느꼈다. 전환점의 의미, 그리고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 내가 정말 서운했던 날은 가족 행사 이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민지야, 이제는 네가 좀 더 조용히 도와줬으면 좋겠다. 큰며느리가 부담 느끼니까 한 발 물러서 줘라. 너는 이제 경험자니 곁에서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는 말을 들었을 때다.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 가족의 한 축 동등한 며느리도 아님을 다시 깨달았다. 내 역할은 대타도 아니고 준비 요원도 아니고 이제는 그저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배경에 서 있는 인생의 조연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내 속에 쌓인 억울함, 명확한 차별, 인정받지 못한 노동, 남편이 갖는 무력함. 둘 다 울컥하여 침묵하다 끝내 이 집에서는 우리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존중을 스스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세우는 내 울타리 그리고 결연한 다짐. 이 집안의 질서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 질서에 휘둘리지 않겠다. 더는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겠다. 혼잣말이지만 내 분노와 결연한 다짐은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었다. 어쩌면 모든 가족사엔 크고 작은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시간 동안 내 안에 쌓여온 상처와 실망은 전환점 이후 더는 가려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남편과의 소통을 늘렸고 시댁과는 필요한 만큼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 남편, 그리고 우리 부부만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다시 그려나가겠다고 결심했다. 에필로그. 끝내 풀리지 않은 단상. 여전히 시댁에서 유진 씨와 승우 씨는 온 가족의 중심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나는 둘째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내 자존심과 내 가족, 내 행복만은 스스로 지켜낼 것이다. 이 전환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더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만을 하기로. 그렇게 난 긴 어둠을 지나 나만의 등불을 찾는 중이다. 매일의 식사, 물품, 일상 속에 스며든 차별, 하루에 수십 번 마주하는 작은 경계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의 시간에서 더 많은 자신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 평범함의 공간, 즉 식사 한 끼, 물건 하나, 가족의 인사 등에서조차 나는 매일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차별과 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시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그 전형적인 여다. 주말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을 때면 음식의 위치, 반찬의 분배, 누가 상을 먼저 차리는지 모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반영한다. 큰며느리 유진 씨가 온 뒤로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명확해졌다. 상다리의 무게, 식사 자리에서의 미묘한 신호. 식사 준비를 할 때 유진 씨에게는 손이 서툴 수 있다. 첫 해니까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늘 따른다. 그녀가 도와줄 때면 와, 유진이가 이런 것도 배웠네? 새댁이 부지런하다? 라며 박수와 칭찬이 이어졌다. 반면 나는 같은 몇 년을 일해도 민지는 이제 좀 능숙하지? 네가 알려주면 유진이도 배우겠다. 는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를 말을 듣는다. 음식을 차릴 때 장남 쪽은 고기를 더 많이, 생선도 큰 걸로 라는 지침이 공공연히 전해진다. 시어머니는 유진이랑 승우는 체력도 키워야 한다. 며 손수 가장 좋은 반찬과 과일까지 챙겨 큰아들 내외 그릇에 얹어준다. 남은 건 내 몫이다. 유진 씨가 실수로 음식을 넘치게 했을 때는 모두들 누구나 처음엔 그러지 하고 환하게 웃지만 내가 같은 실수를 하면 왜 이렇게 신경을 못 쓰니? 둘째는 좀 더 꼼꼼해야 한다고 은근히 나무란다. 특별식품, 특별선물의 우선권, 가정 내 물품 관리, 집안에 선물이나 귀한 식재료가 들어오면 그것이 누구를 우선으로 돌아가는지 늘 분명했다. 설날이나 추석 후 친척들이 보낸 한우, 영양제, 고급 어류, 과일 바구니 등은 의뢰, 큰 며느리 쪽에 먼저 건네고 남으면 둘째가 가져가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유진 씨에겐 우리 딸 먹을 거 잘 챙겨야지. 요즘 신혼부부 건강이 중요한 법. 이라며 고양식품이 담긴 봉투가 먼저 건네진다. 혹시라도 저희도 챙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으면 지난번에 너희도 받았잖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로 넘어간다. 명절 이후 남는 음식이 있으면 형네 집에 갖다 준다가 제일 먼저다. 한 번은 집에 직접 가득 담아 챙겨온 엿, 과일, 한과 꾸러미를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는 승우 오피스텔에도 덜어다 줘라 라고 내게 슬며시 부탁을 했다. 이런 상황에선 마치 내가 손수 배달, 포장까지 해주는 집안 심부름꾼으로 취급될 때도 많았다. 비품, 소모품조차 차이가 있다. 새로 들어온 냄비, 프라이팬, 정수기 필터 등은 큰아들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가 한 개 빼서 좀 나눠줄래? 라는 말이 친숙하다. 내가 쓰던 구형 제품들은 빗전으로 밀려났고 좋은 건 항상 형네로 먼저 가는 게 관례가 됐다. 집안일, 담당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가장 일상적인 집안일, 예를 들어 설거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도 늘 암묵적 구분이 이루어진다. 유진 씨가 나서는 날에는 역시 신부는 뭔가 다르다. 며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다. 그에 반해 나는 경력자라며 항상 무거운 몫을 맡았다. 더불어 언니가 이런 건 잘하니까 유진이에게 맡기지 말라.
둘째, 네가 한 번 더 확인해라. 는 지시가 반복되었다. 유진 씨가 뭔가 놓쳤을 땐 원래 숙련이 필요하지. 초년은 다 그렇지. 라고 감싸지만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몇 년 했으면 알아서 돌아가야지. 이런 건 둘째 목. 이라는 무심한 한마디에 끝나버린다. 친지와의 교류, 언행에서 드러나는 암묵적 벽. 집에 친척들이 오거나 행사가 열릴 때 더욱 드러나는 작은 차별이 있다.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 큰 며느리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요즘 세대라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지. 라며 이해가 넓지만 둘째에게는 이제 네가 더 신경 써야 한다. 맏며느리 없는 시절에 잘 버틴 건 알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라는 말로 부담만 가중된다. 친척 어른들이 집에 들를 때 준비된 다과, 과일, 차도 먼저 유진 씨 손에 들려주라 한다. 내가 손님을 맞으며 인사하면 큰 며느리에게 맡기라. 민지는 옆에서 거들기만 해라. 난 식으로 나를 뒤편으로 밀어 점점 수발드는 사람 혹은 임시대체. 나는 느낌만 강해진다. 일상 대화, 태도, 시선에서의 차별. 집에서 마주치는 시부모님의 작은 말과 행동. 매일 아침 건네는 인사조차 다르다. 유진 씨가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일찍 일어나니 참 예쁘네. 역시 큰 며느리답다. 는 칭찬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내가 그 옆에 앉아 있어도 그냥 자리 잡았구나. 혹은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주 듣는 말 중 큰 며느리는 바빠도 얼굴이 밝아. 둘째 며느리는 요즘 피곤해 보인다. 건강 좀 챙겨라. 가 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여자 몸 매 순간 달라지니 더 불어나지 않게 관리 잘해라. 는 타박을 듣기 십상이다. 또 다른 예. 소비 활동에서의 실질적 차별. 명절맞이 장보기, 월별 생활비, 선물이나 쿠폰 등 소비 내역에서도 난 분명히 뒤처지는 구석을 느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장보러 나갔을 때 고가의 과자나 과일 세트, 자파는 큰 며느리가 있으면 챙기는 재미도 있지. 라며 형네 손에 쥐어주고 가끔 민지는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묻지만 뭔가를 요청하면 그건 나중에 다음에 복지 카드를 더 모아서 한 번 더 미뤄진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품, 비누, 치약, 화장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다시 주문하러 나서면 장남집에 먼저 배달되고 남은 건 네가 챙겨가라. 큰 며느리가 바쁘다는 이유로는 모든 일정, 안내, 서비스 연락을 너끈히 내게 맡긴다. 형네가 쓰던 방에 에어컨 필터 교체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이건 네가 살펴봐 줄 수 있지? 라는 부탁을 받는다. 심리적 위축, 그리고 일상에 굳어버린 경계. 이와 같은 작은 일상의 차별은 점진적으로 내 자존감의 균열을 만든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까다롭게 받아들이지 않자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담당하는 집안일, 심지어 내 식사와 내 소비까지 한없이 외곽으로 밀리는 느낌이 컸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검열한다. 음식 덜어낼 때, 적시를 내올 때, 심부름에 응할 때마다 과연 내가 더 신경 써야 하나? 혹시 내가 소외되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불안과 불만이 동시에 차오른다. 일상 속 차별의 끝없는 반복, 그리고 마음의 변화. 가장 힘든 건 이 미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혹은 예전부터 그래온 전통이라는 이유로 놀랍지도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장남 우선, 큰며느리 위주가 오래된 집안의 관례라는 이유로 내가 오늘도 그림자처럼 뒷자리에서 움직이길 요구받는 일상. 아무도 그것이 차별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지만
매 순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결국 진짜 내 자리가 어디일까? 이 집에서 나도 존중받을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게 된다. 형과 큰며느리가 연합해 나와 남편을 무시하다. 이방인보다 더한 조연의 자리. 연합의 시작. 유진 씨가 집안에 들어온 후 나는 단순한 둘째 며느리 이상의 경계감을 느끼게 되었다. 일상, 가족 모임, 명절 모두에서 장남 부부는 언제나 가족 서사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묵시적인 연합을 이루며 나와 남편을 한 단계 아래, 심지어는 외부인처럼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무건적 기대와 비교가 나를 짓눌렀다면 어느새 사촌들과의 식사, 가족 카톡방 대화, 심지어 일상적인 집안일 순간조차 두 사람이 펼치는 미묘한 배제와 무시, 우월감 어린 태도가 일상화되었다. 공공연하고 직접적인 역할 하대. 유진 씨는 평소 겉으론 밝고 예의가 바른 편이었지만 큰 모임이나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나에게 사소한 잡일을 자연스럽게 지시하거나 돌려서 부탁했다. 예를 들어, 민지 씨 이거 좀 치워줄 수 몫이죠? 라고 말하면 그 공간의 모든 이들은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나조차 거부할 여지 없이 곧장 손을 움직여야만 했다. 승우 씨 역시 동생인 남편을 대할 때 늘 한두 단계 과장된 권위를 유지했다. 집안 회의나 단순한 의견 조율에서 내가 말을 꺼내면 민지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런 일은 유진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맡기자. 라면서 무심하게 말을 끊거나 남편이 의견을 내도 넌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결정할게. 라고 하곤 했다. 남편이 불편함을 드러낼 때조차 승우 씨는 동생은 원래 가족 분위기만 맞추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 몫이야. 집안 사정 모르면 그냥 따라와도 돼. 라며 서슴없이 경계선을 긋기도 했다. 동맹의 심리, 암묵적 지분화와 투명인간 신세.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형제와 부부의 일상 대화에서 드러나는 양분어였다. 명절 음식 준비나 김장철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가 있으니 편하겠다 면서도 실제로는 유진 씨와 내가 한 공간에 있으면 큰 며느리는 시장 보기라도 같이 가라. 민지는 설거지 정리 쪽에 익숙하잖니? 라는 식으로 역할과 서열을 나눴다. 심지어 물품 분배나 집안 잉여금 정리, 생활 필수품 사용에 있어서도 유진 씨와 승우 씨는 늘 한쪽을 담당하면서 그 뜻을 암묵적으로 공유했고 내가 무엇을 요청하면 이건 우리 것, 저건 너희 것이라는 암묵적 구분이 명확해졌다. 카톡방 대화나 주말 모임에서도 유진 씨가 한마디 하면 모두가 집중하지만 내가 의견을 내면 참고용 취급을 당하거나 곧바로 화제가 바뀌곤 했다. 남편도 그런 분위기에서 입을 닫곤 했고 우리 둘만 유난히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손님과 외부인은 뒤하게, 내 가족은 그림자처럼. 가장 모욕적인 순간은 외부 손님이나 먼 친척이 방문할 때였다. 유진 씨는 손님 앞에서 센터 자리를 차지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과 선물을 주도적으로 배분했다. 승우 씨는 우리 집안의 대표는 장남 부부니까 다들 알아서 맞춰줘야 돼 라고 대놓고 말했다. 내가 손님 응대를 하려 해도 큰 며느리가 주도하면 체면이 산다. 민지는 보조만 해주면 돼. 나는 주문이 애써 정중한 척 하지만 실상은 아주 명확히 나를 하위자로 선 그었다. 한 번은 생신 잔치상에서 유진 씨가 내게 언니 행주 좀 더 가져와 주시겠어요? 접시가 부족하네요. 언니가 채워주시면 다시 상을 짤게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탁시켜세웠고 나는 마치 아르바이트생처럼 느껴졌다. 우스운 농담과 수군거림, 그리고 정면 무시. 더 큰 상처는 가족끼리만 있을 때 장난과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미묘한 무시에서 왔다. 승우 씨와 유진 씨는 나와 남편이 부엌이나 거실 정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 동생 부부는 집안일 참 잘한다. 그래도 네가 둘째 며느리라서 집이 잘 버티지. 책임질 일은 아직 아니야. 라며 웃음 섞인 말을 했다. 유진 씨가 내게 언니는 뭐든 익숙하시겠어요. 집안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손이 빠르시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 말 속엔 내 위치는 이거야 라는 삼극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어떤 날은 승우 씨가 아예 민지 씨, 요리 재료는 유진이한테 넘기지 말고 네가 직접 다듬는 게 더 맛있어 라며 내 역할을 한정했다. 내 의견이나 새로운 시도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며 넘겨짚기도 했다. 남편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든 조직적 무시. 이런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무시는 남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 모임 중 남편이 집안 사정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승우 씨가 넌 그냥 민지랑 놀고 있어. 형이 알아서 할게. 라며 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유진 씨 역시 저는 승우 씨 생각만 믿어요. 막내 가족은 오늘만 즐기다 가세요. 라며 우리 부부를 사실상 손님 취급했다. 이런 분위기가 쌓이자 남편조차도 점차 위축되고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볼 때 애처롭고 가끔은 억울하며 울고 싶어졌다. 우리 부부끼리 푸념하면 그래도 도리가 있지 않냐며 그저 참고 넘어가길 바랐다. 또렷한 연대와 상호 방어 기제, 가장 뚜렷이 느껴진 장남 부부의 연대는 집안에 불편한 일이 벌어졌을 때다. 시댁에서 혹여 의견 충돌이 생기면 유진 씨와 승우 씨는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양보란 없었다. 우리가 맞다. 처가댁에서도 이렇게 했다. 민지는 이번엔 그냥 해주는 게 가족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공고한 방어선을 구축해 두었다. 내가 억울함을 토로하면 시어머니마저 너네가 유진이 좀 편하게 해줘야 된다. 큰며느리는 집안의 장식이자 얼굴이다. 라며 노골적인 편을 들었다. 내면에 끓는 무력감과 마음의 다짐, 이런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말수가 줄고 가족 모임 자체가 부담이 되었다.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익숙하게 보이려 애쓸수록 더욱 토라해지는 느낌이었다. 나중엔 스스로 먼저 빠져서 설거지나 정리를 해버리고 가족 담소나 제안에는 아예 끼지 않는 선택만이 이런 방어책이었다. 남편에게 서운함을 터뜨려도 남편 역시 자기 존재감을 희생하며 참는 쪽을 택했다. 조금만 불만을 내비치면 괜히 형네 눈치 줘서 뭐하냐. 네가 양보하는 게 속 편하잖아. 라며 사실상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끝내 터진 불화와 관계의 벼랑. 그러던 중 명절 즈음 어느 날 유진 씨와 승우 씨가 여행을 이유로 온종일 가족 행사에 빠졌다.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야 했지만 귀가한 두 사람은 민지가 음식이 부족하더라. 집이 좀 어지럽던데 다음번은 신경 써달라. 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평가성 말을 던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는 각자 해야겠다고 말했고 남편 역시 공공연히 동생 부부도 사람이다. 이런 취급 계속하면 우리도 거리를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자리에서 집안 전체에 냉기가 돌았다. 그 뒤에 남은 상처와 깨달음. 이 사건 이후 가족 카톡방에도 더 이상 우리 이름은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다. 명절 모임, 집안 행사에도 동생 가족은 일이 바쁘단다 라며 자연스레 제외되었다. 처음엔 씁쓸하고 허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가족 안에서 연합은 나를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가족 내 거리가 적당할 때
내 존엄도, 우리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지금도 가족 집단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리고 다정한 척 위선적으로 포장되는 연대 속 차별이 얼마나 뼈아픈지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남편과 내 주체적 삶을 위해 더 단단히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정점에 달한 명절 사건. 참음의 한계에 다다르다. 명절 전야. 변화없는 반복.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내게는 늘 긴장감과 피로감이 앞섰다. 하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사전의 감정과 에너지가 남달랐다. 이미 수년간 시댁에서 경험한 수많은 차별, 묵살, 둘째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온 모든 서운함이 쌓여 더 이상 마음 한구석에서만 곱씹고 끝날 수 없게 된 시점이었다. 명절 전날, 온 가족이 모이기로 한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시장에서 사온 각종 채소를 손질했다. 유진 씨는 바쁘다며 집에 잠깐 들르기만 했다가 바로 승우 씨와 나가버렸고 결국 준비와 정리는 내 몫으로 쏠렸다. 시어머니는 오늘은 큰며느리가 바쁜가 봐. 민지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며 익숙한 미로 아닌 위로의 말을 반복했고 남편은 조용히 내 곁에서 그러나 내면에는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하나. 이 집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답답함이 이미 고여 있었던 것이다. 모든 부담의 쏠림과 노골적 무시, 명절 아침, 집안 분위기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아침부터 승우 씨 부부가 연락도 없이 연락이 끊기더니 점심이 다 되어서야 여행 중이라 저녁 늦게나 잠깐 들르겠다는 소식이 왔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신혼부부니까 양해하자며 넘어가더니 모든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는 오롯이 내 몫으로 남았다. 나와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부엌과 거실 마당을 오가야 했다. 상다리를 차리고 음식 접시를 옮기고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인사와 음료 서빙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다.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장남 부부가 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라며 서운한 기색을 여러 번 드러냈다. 유진 씨와 승우 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나와 남편을 통해 연락하라고 닥달했고 남편 역시 무거운 얼굴로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휴식이 필요하다, 사정이 있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날 오후 손님 가운데 한 분이 내게 물었다. 큰 며느리는 어디 갔나? 민지가 이 모든 걸 다 하네. 나는 오래 숨겨온 웃음으로 형수님 부부는 여행이 있으셔서 오늘은 저희가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소외감이 솟구쳤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한계에 선 주부. 저녁 무렵이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정작 승우 씨 내외는 예고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명절 기운 좀 내야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며 장나 맞다 라고 반갑게 맞았지만 내가 지쳐 앉아있던 거실은 그저 어수선한 뒷정리의 공간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유진 씨가 식탁 한가운데 앉으니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앞접시에 덜어주며 여행하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그냥 쉬면서 먹어 나 하고 내 근처에 앉은 남편에겐 둘째도 수고했네. 그래도 동생은 매번 이럴 수 없으니 차차 주인답게 해라 라고 하셨다. 그 시간 나는 묵묵히 밥을 뜨며 마음 안에서 쓴웃음이 번졌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이 음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집이 좀 어지럽던데 다음엔 신경 써야겠다 라는 마치 주인처럼 평가에 가까운 피드백을 남긴다는 점이었다. 시어머니 역시 민지가 나이가 있고 경력도 있으니 큰며느리 좀 도와주고 챙겨라 고 말했다. 그 순간 내 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눈물이 터질 듯
목끝까지 차올랐다. 감정의 폭발, 그리고 남편의 공개적인 선언. 손님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거실에서 그동안 참아온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다. 남편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나 더는 못하겠어.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데? 왜 늘 우리 보고 대체 인력 취급하면서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고 그 가족의 중심은 늘 형네 부부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낯뜨거운 서러움이 눈물로 맺혔다. 남편도 처음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인 건 맞는데 명절마다 늘 우리만 남아서 일하고 형네는 여행 가고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하나요? 저희도 인간이고 저희 가정도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면 우리도 더는 명절에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순간 거실과 주방 모두 정적에 잠겼다.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거친 말에 당혹해하며 네가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너무 오래 참아서 그래요. 저 민지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라고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였다. 시댁과 장남 내외의 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벽. 잠시 침묵이 흘렀고 승우 씨와 유진 씨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시어머니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유진 씨는 태연하게 명절마다 여행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늘 둘째 부부가 함께 해줘서 저희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라는 이야기로 대화를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와 말 속에 담긴 진짜 가족은 우리이고 당신들은 늘 뒤를 맡아주는 보조자 라는 기운을 뼛속까지 느꼈다. 시아버지는 명절이 원래 다 고된 것, 서로서로 이해해야지 라고 했으나 그 말은 곧 감정은 접고 도리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했다. 결국 찾아온 결단, 참음의 한계를 넘어서다. 남편과 나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남편은 결연한 목소리로 앞으로 이 집안 행사에 저희가 꼭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늘 뒤에서 희생하고 형네만 주인공이 되는 구조라면 저희도 저희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언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혹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된 게 아닐까? 라며 걱정했으나 남편은 아니, 이제라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끝이 없어. 민지도 더는 이 집에서 울지 마. 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시댁에 작별 인사를 하고 첫 차로 집을 가까는가 나왔다. 명절날 새벽을 가로지르는 차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조용한 라디오 음악 사이로 남편이 잘했어 라고 한마디 해준 순간 그 어떤 수고의 말보다 뭉클한 위로를 받았다. 남겨진 관계 그리고 홀가분해진 아침. 그 뒤로 시댁에서는 명절에 둘째 집이 빠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리도 모른다. 는 얘기가 오갔다. 한때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젠 와서 화해하자고 했으나 나는 어머니, 저희도 저희 가정만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고 싶어요. 앞으로도 예전처럼 대체 선수로 그림자처럼 사는 건 싫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했다. 승우 씨 부부는 한동안 별말 없이 지냈지만 명절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단톡방에서도 우리 부부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면의 홀가분함과 결연한 다짐, 그 모든 폭발의 순간, 수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분노가 단 한 번의 명절 사건으로 결국 터져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남편과 조용한 커피를 마시며 이제 진짜 우리만의 가족을 짓자고 새롭게 다짐한다. 슬펐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던 그 명절의 밤, 나는 더 이상 시댁 행사의 배경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는 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음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도 인생의 명절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더 이상 가장자리의 사람이 아닌 주체로 설 것이다. 내 쪽에서 문을 두드릴 날이 오지 않는 한 이젠 내 마음의 경계도 내 행복의 주인공도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삶 속에 새겨본다. 혈말, 손을 놓고 새롭게 시작하다. 그리고 행복을 지키다. 시댁과의 마지막 연락. 그리고 내면의 결단. 명절 사건 이후 나와 남편은 가족 카톡방에서 점점 멀어졌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은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했지만 점차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연락이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민지야, 오해가 있었다면 풀자. 가족인데 화 한 번 내고 다시 풀면 되지 않겠니? 라며 타협을 유도했다. 나는 간단히 이번에는 저희도 저희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정에 집중할게요. 라고 답했다.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죄책감도 미안함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어릴 적부터 내내 배워온 부드럽고 가정 이후 처음으로 가족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때는 피보다 진한 물은 없다. 가족은 끝없는 희생과 참음으로 유지된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가족도 결국 서로 존중과 배려, 감정의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존재이어야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내해온 비교, 차별, 잔무, 모욕감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하게 맞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불편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지난날의 나에게 미련과 연민이 동시에 남았다. 시댁의 위기, 그리고 다시 온 시험의 순간,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민지야, 큰아버지네가 요즘 사정이 몹시 안 좋아졌구나. 승우도 사업이 실패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너희가 조금 도와줄 수는 없겠니? 한참 잠잠하던 시댁에서의 연락은 이번엔 다급함과 부탁조로 다가왔다. 과거 같았으면 아마 나는 다시 내 마음을 열고 무언가 희생하는 쪽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난 시간 동안 저희도 많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힘든 시기에 도움 받으시려면 장남부부와 상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나는 둘째라는 지위에 기대어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과의 대화, 상호 이해, 치유, 그리고 성장. 시댁에서 연락이 온 날 저녁, 남편과 함께 깊이 대화를 나누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까? 남편은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가 내게 강요해온 며느리상, 동생의 아내상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은 우리 둘 다 참 오래 참았고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는 가정, 진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가족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이 말 한마디에 수년간의 눈물과 위로가 응축되어 있는 듯 했다. 작은 일상부터 다시 시작하는 행복, 시댁과 거리를 둔 뒤 나와 남편은 회사에서 일상의 작은 행복부터 다시 채워나갔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소박한 식탁에서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고 주말이면 영화관이나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옛날 같았으면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히고 긴장감이 먼저 찾아왔지만 이제는 연휴 동안 어디 놀러 갈까? 좋은 책 추천해 줄까? 같은 가벼운 주제로 우리의 휴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지나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복마저도 내게는 인생 전체의 무게를 바꾼 전환점처럼 느껴졌다. 타나야시니 타회와 가족의 시선, 그리고 단단해진 자존심 짚보.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는 가끔 연락을 끊은 우리 부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그래도 명절에 얼굴은 비춰야지.
다들 부끄러워하지 않냐? 며느리가 도리를 모른다. 샤난 여신이 타회에 모일 수 있는 항복마저도 닷돈이니 나는 이제 그런 말들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았다. 네, 저희는 저희 방법대로 잘 살고 있어요. 샤난 여신이 타회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답했다. 샤난 여신이 타회에 바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은 오롯이 나와 남편,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기로 결심했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한치, 상처와 치유, 그리고 더 숙성된 삶. 한동안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왠지 모를 쓸쓸함, 소외감이 밀려오기도 했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한치, 상처에 흐르면서 나는 상처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한치,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었다. 이따금 밤에 잠들기 전에 지난 시절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세 그래도 지금의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다잡아졌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한치, 가족과의 온건한 거리, 그리고 새로운 희망. 샤난 여신이 다한치, 창차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다. 샤난 여신이 다한치 시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의 안부를 간단히 묻거나 종종 생신이나 큰 경사는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샤난 여신이 달에 못한데라 나는 그러나 다시 예전처럼 모든 책임과 도리를 짊어지지는 않았다. 샤난 여신이 다한치, 상처 말이다. 나는 남편과 약속했다. 우린 서로를 가장 먼저 아끼고 챙기자. 필요하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가족으로 예의를 지키자.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항치 이 말대로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롯이 우리 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의 형태를 지켜나갔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항치 처가지 사룬. 첨이 난지 반드시 진짜 이별이나 파탄만을 뜻하지 않는다. 샤난 여신이 탈의 바항치 척크 진자님단 간든 거하니다. 나는 상처 깊은 가족 내력도 참아온 수많은 기억도 내 삶의 일부로 끌어안기로 했다. 트고난 고묘하니다. 때로는 명절 아침에 남편과 둘이만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지? 질문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답인을 우리이길 바랐다. 나의 일, 남편의 일, 우리 둘만의 취미와 계획, 작은 여행 계획까지 샤난 여신이 다한치 조금은 힘들지만 온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를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라는 의심도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다.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무조건 희생만 하는 삶보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와 비교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거리, 내가 지킨 결단, 그리고 남편과의 연대는 어쩌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평범한 소망이었을 뿐이지만 그 평범한 소망을 스스로 쟁취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 앞으로도 내가 지켜야 할 행복, 그리고 언젠가 우리 부부만의 새로운 가족이 더 확장된다면 그 위에 더 많은 존중과 사랑, 건강한 경계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전의 나에게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부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진짜 가치를 찾는 용기를 내라고. 그러면 이름도 없이 참고 사는 희생의 굴레 바깥에도 분명 내 편의 세상이 펼쳐져 있음을 믿으라고. 나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과 행복한 미소로 정말 우리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내일 써내려가고 있다.